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인력,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포착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 지하 깊은 곳에 실험실이 세워집니다. 내년에 이 실험실이 완공되면 우주 생성 초기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 화산 폭발 직전의 징후가 나타난 적이 있는 만큼 중국과 남북이 협력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새로 기억할 정보가 없어 큰 시간의 단위가 빨리 지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간 수축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대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여수산업단지 등 235개 기업과 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도 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LG화학 여수 화치 공장, 포스코 계열 SNNC, 대한시멘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화케미칼과 LG화학, SNNC 등 6개 기업과 4개 측정 대행 업체를 먼저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는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화재 당시 KT 아현지사에 방제 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에 24시 상황실을 비롯해 CCTV 등 기본적인 시설이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KT가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협력업체 사장의 참석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의 증인 불출석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원전 산업계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해체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해체 시장 확대에 대비해 4대 중점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 전이라도 해체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민관 합동으로 선제 투자에 나섭니다. 또 원전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과 인력, 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단계적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입니다.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선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도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 해체 시장 세계 5위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건설과 운영에 한정됐던 국내 원전 산업을 해체와 폐기물 관리까지 확장해 원전 산업 모든 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23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며 국내 시장도 우리의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2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전 해체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지원을 강화함과 함께 지역 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서 향후 제3국 공동 진출을 거쳐 단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위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은 그 정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강원도 정선 지하 1,100m 깊이에 실험실이 세워집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미산 중턱에 지하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철광 수직 갱도를 이용해 우주의 신비를 풀 지하연구실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초속 4m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분 40초에 걸쳐 도착한 곳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터널을 따라가면 지하 1,1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높이의 2배 깊이입니다. 이처럼 깊은 땅 속에 연구실을 세우는 건 우주의 4분의 1을 구성하는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흑물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중력에 의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데 아직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연구실이 땅속 깊이 들어간 것도 잡음을 최대한 차폐하고 암흑물질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미온이라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실험 모두에 치명적인 배경 잡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현격하게 줄이려면 지하에 실험실을 짓고 실험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기선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인 중성미자의 질량 측정과 같은 연구도 진행됩니다. 중성미자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입자인데 아직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아 차기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 연구 대상으로 뽑힙니다. 우주선의 경우로만 보아도 한 10배 정도 더 낮은 레벨까지 저희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잡신호가 10배가 낮아지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신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하 연구실에는 3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이르면 내년부터 우주의 비밀을 풀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두 개의 별과 그 주변을 도는 두 개의 행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케플러 47 행성계에서 세 번째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미 샌디에이고 주립대 연구팀은 케플러 우주망원경 관측 자료를 통해 지구에서 약 3,340광년에 떨어진 곳에 있는 케플러 47 행성계의 제3행성 케플러 47D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별로 구성된 쌍성계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된 곳은 케플러 47 행성계가 유일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을 통해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주에서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칩 판매 방식을 두고 특허 분쟁을 벌여온 애플과 퀄컴이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30조 원이라는 초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두 회사의 특허 싸움은 퀄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IT 업계의 대표주자 애플과 퀄컴이 서로를 향해 꺼냈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해 전격 합의를 이루고 전 세계에서 제기한 각종 소송을 일괄 취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의 통신칩 판매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싸움이 시작된 지 약 2년여 만입니다. 소송 금액이 최대 27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까지 늘어난 초대형 특허 분쟁은 공개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퀄컴의 완승이라는 평가입니다. 두 회사는 애플이 퀄컴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한 번에 지급하고 6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2년 연장 옵션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해 효력에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의 종전선언에 주식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승전국 퀄컴의 주가는 1999년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큰 23.2%가 뛰었고 변수가 사라진 애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특허 공방 와중에 일부 모뎀 칩을 퀄컴 대신 인텔에서 받아서 왔지만 이번 합의로 다시 퀄컴 모뎀 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정을 할 수 없던 애플의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지원 아이폰 출시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천문학적 소송 액수뿐 아니라 세계 IT 분야 지형까지 바꿀 수 있다며 관심을 끌어온 두 회사의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세계의 5G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백두산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예.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화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예.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두산은 활동이 끝나지 않은 활화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언제쯤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 과학자들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백두산은 정말 오래전에 폭발한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규모였나요? 우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여 년 전인 946년입니다. 예. 네. 당시에 이 화산 분화 지수로 보면 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구상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 중에 7의 규모로 일어난 게 모두 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손가락 안에 꼽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에 백두산이 뿜은 화산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16만 배에 달했고요. 예. 이때 나온 화산재가 한반도 전체를 1m 두께로 덮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백두산이라는 이름도 알고 보면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이 머리가 하얀 산, 백두,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뜻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산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분화가 일어난 뒤부터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화산재가 꼭대기에서부터 이 산을 덮고 내려오면서 네. 멀리서 봐도 머리가 하얀 산이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려면 백두산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점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끈적끈적한 이 점성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예. 그만큼 이 점성이 높기 때문에 화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끌어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이게 계속 쌓이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가면서 아주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한라산의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도가 유문암질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산가스가 쉽게 새어 나오면서 수시로 에너지를 빼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지하에 쌓여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백두산은 점성이 있는 마그마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경우에도 이런 징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인데요. 예. 보통 이 천지 주변에서는 한 달에 7번 정도의 화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지진 건수가 10배 이상 높아지면서 이 한 달에 평균 70건 예.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예. 심지어 2003년 11월에는 작은 지진이 무려 240번 넘게 와, 한달 발생을 안에요? 그렇죠. 네,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횟수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이 화산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분화 전에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 방의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산체 자체가 위로 팽창하게 됩니다. 백두산도 이 시기에 천지에 있는 바닥이 12cm까지 평균 한 10cm 정도 부풀어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은 다시 좀 가라앉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 화산가스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네. 이 화산가스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지만 이 성분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징후가 나타났던 시기에 백두산 화산가스 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99%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마그마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분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2003년에서 2005년이면 2002년에서 2005년. 네, 네. 그러면 좀 오래 지났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그런 징후가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이 3년 사이에 굉장히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지금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안정기를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큰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큰 징후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소식이긴 네.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요. 정말로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전문가들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예. 마그마가 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활화산이라고 무조건 폭발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인데 네. 하지만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대부분 백두산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사실상 활화산인 만큼 결국은 에너지를 내뿜으려면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폭발 위험이 뭐 얼마나 될지 또 시기가 언제쯤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하죠. 네. 지금까지는. 네, 그래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폭발한다면 엄청 큰 위협이 될 텐데 네.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과학자들은 어떤 대비책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뭐 중요한 건 좀 협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과학자들이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백두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현재 뭐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백두산 활동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결과들을 우리나라와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함께 연구를 한다면 뭐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안전 앞에서 국경이 어디에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 연구팀과의 그런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또 협력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하면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또 이와 함께 꼽히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예. 예. 사실 뭐 비만이나 과체중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비만이 각종 뭐 성인병이나 심장질환, 이런 당뇨병 네.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주의를 좀 요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이 서양에서 비만율이 더 높은 편이고 네.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 사람들의 허리 둘레가 자꾸만 늘어나는 걸 보고 이 전문가들이 암 발생 원인 1위 자리가 흡연에서 비만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인 만큼 그냥 단순한 주의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정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흡연보다 이 비만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만이 위암과 뭐 췌장암, 간암 등을 비롯해서 뭐 한 13종 암에 대한 발병률을 높인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한 종양학자가 외신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요.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암 발생률은 물론이고 치료 후에 재발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생존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추세로 계속 비만 인구가 늘다 보면 결국 한 5년에서 10년 후가 될 때는 흡연보다도 비만이 더 심각한 암 발생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비만이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이런 과체중이 어떻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아주 뭐 자세한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자들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비만 여기에 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장 비만은 단순히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네. 이런 호르몬들이 다른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또 이 내장 지방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이 단백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세포 성장을 돕게 됩니다. 그럼 이 암세포도 성장을 돕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내장 비만이 그 내장 지방이죠. 이 지방이 네. 암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암 세포의 성장까지도 돕는다. 네.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 종류에 따라서 암과 또 이 비만율과의 그런 연관율이 다른가요? 네, 이 미국 연구팀 국립보건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비만과 가장 관계가 깊은 암은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는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 발병률이 2배에서 뭐 많게는 4배까지도 네. 높아진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뭐 다른 암의 경우는 간암의 경우 한 2배 정도, 뭐 췌장암의 경우는 한 1.5배 정도 과체중인 사람한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체중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암에 걸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체중을 얼마나 줄여야 암 발생률이나 이런 재발 위험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를 봐도 뭐 체중 한 5% 정도만 감량을 해도 네. 뭐 혈당이나 염증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암 발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전반에 어떤 위해서라도 그 체중 조절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비만이 대사질환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률과도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네. 하니까요.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체중 감소 노력은 물론이고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TV 화면의 선명도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QLED, 즉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가 OLE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떠올랐는데요. 이 QLED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면서 QLED, 즉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유기물을 이용했다면 QLED는 유기물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QLED 디스플레이는 전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양자점에서 만나 빛을 내는 원리지만 불균형 이동이 문제입니다. 전자는 위아래로 잘 이동하지만 전공은 이동이 더디어 QLED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짧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QLED 양자점의 표면을 바꿔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점에 특별한 화학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전공 주입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를 더 높여주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소자보다 밝기는 4.5배, 전류 효율 1.7배, 전력 효율은 2.3배가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술은 모든 색상의 양자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QLED 상용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 디스플레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5G 시대에 맞아서 걸맞게 이제 AR, VR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머터리얼즈 케미스트리 C 3호로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Q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자연 색상에 한 발 다가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이용해 차세대 꿈의 소재 그래핀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그래핀을 만들 때 생기는 주름과 불순물을 파라핀을 활용해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핀은 뜨거운 금속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고 이후 다른 기판에 옮겨질 때 지지체로 사용된 필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래핀에 파라핀을 발랐더니 파라핀이 녹으면서 그래핀 주름이 펴졌고 파라핀을 식혀 제거했더니 깨끗이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그래핀보다 저항 균일도가 5.6배 좋아지고 전자 이동도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서비스가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망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돼 먹통인 곳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가입자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에 가입한 김찬빈 씨. 게임과 초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좀 더 빠르게 끊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다 보니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5G 신호가 없는 곳은 기존 LTE로 전환하도록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신호도 잡지 못하는 먹통 상태가 빈번했습니다. 좋은 기술이고 신기술이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샀던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이르면 오는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가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년가량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망구축과 콘텐츠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지원금을 살포해 이용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 5G 단말기에 지원금이 90만 원가량부터 4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뭐 보조금 그런 거를 좀 더 실어가지고 많이 이제 통신사마다 이렇게 지원금 많이 풀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5G 관련 과열 경쟁과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희망찬 한 해를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시간은 어떻게 그 나이에 비례한다, 비례해서 흐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열심히 사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노래 한 소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요. 제대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주중 일과는 참 천천히 흐르는데 주말에 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맞아요. 직장 아쉽죠, 다니시는 되게. 분들은 네. 너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평일보다 주말이 더 빨리 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또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뭐 50이 되면 50마일로 달리고 맞아요. 100세가 되면 네. 100마일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 철학 교수를 역임했던 폴 자네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이분 얘기는 10살 때는 그 그러니까 1년을 그 인생의 10분의 1 정도로 네.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50세가 되면은 그 1년을 인생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1년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됐다. 그러면 1년이 70분의 1. 내 인생의 70분의 1밖에 안 예. 되니까 너무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르는 그 얘기가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합니다. 시간이 수축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사실 저만 해도 벌써 4월도 중반이 지난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네. 예, 그런데 이 시간 수축 효과는 무엇이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처럼 이제 시간을 너무 빨리 흘러간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네. 시간이 이렇게 좁아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간 수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근 3월에 연구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인 에드리안 베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네. 하나는 마음의 시간이다. 물리적인 시간이야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일 네. 거고요. 마음의 시간은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든 노인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의 시간은 일련의 어떤 이미지들로 이루어진대요. 그 이미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이미지들을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몇 개 처리를 못 해요. 예. 게다가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바뀌려고 하면 이게 연결되는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뭐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동안에 처리했던 이미지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단위 시간 내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심상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생생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는 반해서 나이가 들면은 별거 한 일 없는데 금방금방 보니까 몇 개 못하고 이미지도 되게 느리게 처리가 되고 그런 거죠. 아이들 보면은 눈동자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때 이미지가 빨리 이것저것 처리되는 다 거죠.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나이 들면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는데 점점 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고 상당히 즐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이미지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좀 느리게 판단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일상이 좀 지루하고 시간이 천천히 간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별로 새로운 것이 반복되면은 좀 지루해지고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되게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주, 한 달은 너무 빨리 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새롭게 저장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이 사실은 너무 뭐라 그럴까 하루는 지루하지만 지나보면 너무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수축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생체 시계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 자체가 20살 때 가장 최고치로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10년 주기로 5에서 10%씩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뭐 젊을 때는 되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막 금방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 뭐 별게 있겠어 좀 심드렁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도파민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네덜란드 심리학자인 다우베 드라이스마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생체 시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이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니까요. 그게 사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그 미국에 있는 신경학자인 피터 맹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뭐 젊은 사람 25명을 데려다 놓고 그다음 또 나이 든 분 한 15분을 모시고 나서 두 양쪽에다가 3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 가지고 시계가 없이 그다음에 버튼 눌러서 3분 되면 딱 눌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은 3분을 딱 쟀을 때 3초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오차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각을 하는 거죠. 나이 든 분들은 3분 40초가 되니까 이제 3분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만 3분이 된 거죠. 예,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그 노인분들한테 다른 과제를 준 다음에 그 과제를 다시 한번 시켰어요. 버튼 누르기를 시켰더니 거의 5분이 돼야지만 이제 3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별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번 부모님이랑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살면서 후회 없는 일을 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별로 기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될 만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뭐 잘 모르는 곳을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본다든지 뭔가 도전적인 과제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기존에 익숙한 일들도 좀 새롭게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또 눈이 내리네 심드렁하게 바라보지 말고 눈이 오는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즐길 수 있고 긍정적으로 뭔가 그 순간에 충분히 깃들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마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좀 다르게 느끼거나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꾸준히 하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었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버킷리스트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노인이 그 시한부거든요. 병실에서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하나씩 해보거든요. 뭐 보면은 뭐 스카이 다이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배낭 메고 해외여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보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는 살면서 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두 사람이 적은 버킷리스트 보면은 사실 좀 황당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면은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훨씬 더 충분하게 이게 시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용기를 내야 돼요. 일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용기 같은 게 필요한데 사실 그 알프레드 애들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단순히 자기 자신 안에만 갇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새로운 용기를 가져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 시간이 비록 빨리 흘러가지만. 문득 궁금한데 교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했는데 저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기억에 남는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루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떠신가요? 버킷리스트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를 한눈에 담는
상당히 우주 여행을 해보는 게 우주여행이요. 꿈입니다. 버킷리스트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인들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싶은 요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SNS에서 화제인 문구가 있는데요. 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면 플랭크 자세를 1분만 해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제발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 텐데요. 또 우리는 멍하게 있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뇌를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나를 위한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